방학이다 보니까 학교 안 가서 날짜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거 없냐? 나만 그럼? 나만 그럼? 그래서 저도 오늘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사실 헷갈려요. 어떻게 구분하냐? 밤에 재밌는 예능이 뭐가 있는지 TV 예능 가지고 날짜를 생각해요. 금요일은 주로 이제 뭐 이제 윤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식당이랑 정글협치랑 같은 시간에 하더라고. 그래서 윤식당을 보고 그다음에 나 혼자 산다를 보고 자는 거지. 그러면 보통 1시간 1시간 넘어서 자게 돼서 안 되긴 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기쁜 날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 싶군요. 어떻게 숙제 문제는 좀 열심히 풀고 있니? 오투? 오투? 풀면서 특별히 왜 표정이 이상하다? 표정이 막 우슬랑말랑한 표정을 짓는데 왜 그러지? 그래요. 잘 풀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언제 확인한다고요? 또 이 한 단원이 끝나면 아마도 빛과 파동이 끝나면 제 생각에는 오늘 수업하고 내일 수업하고 정도 하면 빛과 파동 단원이 끝나지 않을까. 따라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은 아마도 또 O2 2단원 문제를 확인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꼭 다 풀어오도록 하세요. 알았죠? 지원이는 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알겠어요. 또 누군가가 왔군요. 하이 소진. 헬로우. 자, 19페이지를 펴보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왜 굳이 여기 이렇게 다 몰려앉는 거야? 이쪽에도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괜찮아. 원하는 대로 앉으면 되지 뭐. 잠깐만 있어봐. 누구 한 명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세훈이. 보통 아침 일찍 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조금 늦게 오는 편이긴 하죠. 하지만 올 테니까 1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서 이걸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을까요? 그거 말고 유튜브는 사실 아침에는 안 봐요. 밤에 보고. 책. 그대들도 아마 보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뭘까? 자, 뭘까? TV 말고 어? 19페이지를 펴봐. 일단 19페이지를 펴보면 힌트가 있어요. 뭘 보고 왔을까? 그렇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거울 이런 얘기 안 나오네. 세수 안 했나 봐요.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거울을 보고 왔을 텐데 저도 이제 거울을 보고 왔고 샤워하고 뭐 면도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자, 이게 거울이라는 녀석은 말이지 내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상황, 주변 영상 주변의 모습을 비춰서 다시 내 눈으로 빛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물체잖아.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거죠. 빛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지난 시간에는 자 잠깐 이전 얘기를 해보면 빛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 이런 얘기 했었어. 빛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직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똑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려버리니까 뒤쪽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거였잖아. 빛의 직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은 색깔이 나오는 원리. 색깔이 여기 보면 녹색이에요. 그렇죠? 녹색이라는 거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빛의 삼원색 얘기하면서. 그렇죠? 빛의 삼원색이 뭐였지? RGB로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어. 소진. 그치? 기억나지? R은 뭐? 그렇지. G는 뭐? 녹색. 그죠? B는 블루. 그렇죠. 파란색 해가지고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세 가지가 빛의 삼원색인데, 그것들 중에서 녹색이 나오려면 당연히 녹색 빛을 반사를 해주면 되겠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 완전 녹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완전 녹색이 아니다, 약간 연두색이다, 그러면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이 섞였다고 생각할 수 있니? 초록색깔하고 빨간색.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을 섞고 있어요. 갑자기 빨간색 그러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녹색하고 그다음에 연두색 정도면 이제 약간 노란색 빛이 이제 도는 거잖아. 그래요. 녹색이랑 흰색 섞는다고 연두색이 되지는 않아요. 녹색이랑 노란색을 섞어야 연두색이 돼요. 녹색이랑 노란색인데, 노란색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빨간색이랑 녹색을 섞으면 나오는 색이 노란색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지원이가 빨간색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추측해 봐요.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가? 그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 무슨 소리냐? 이 물체가 색깔이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물체는 특정한 빛의 파장을 반사를 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벌써 반사라는 얘기를 했지. 오늘은 빛의 반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굴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딱 하도록 하겠어요. 썰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좀 복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디까지 하지? 이렇게 딱 폈는데 4페이지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19, 20, 21, 22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자, 19페이지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죠.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사. 반사라는 거 용어 자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 왜? 누가 나한테 욕하면 반사 외치잖아. 그 반사랑 똑같아. 뭐 반사 다시 너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빛이 이쪽에 이런 칠판 같은데 빛이 들어와도 빛의 반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거울 같은데 와도 빛은 반사하는 것이고, 웬만한 물체 블랙홀이 아닌 이상은 모든 물체는 다 빛을 반사시켜요. 그래요. 사람이든 옷이든 전부 다 빛을 반사를 시킨다고. 그렇지? 그러면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 그 현상 자체를 빛의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긴 해요. 실제 실험도 해볼 수 있고, 어떻게 실험을 해보냐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있잖아. 레이저 포인터로 어디를 이렇게 딱 비치게 되면 거기에 빨간 점이 생겨. 빨간 점이 생기는데 그냥 벽에다가 비치면 애가 뭐 반사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거울 같은 데다가 반사를 시켜보면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 그 다음에 빛이 반사돼서 어딘가에 빨간 점이 딱 찍힐 거 아니에요. 찍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게 되면 이 빛 반사 법칙 요게 성립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반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거울일 수도 있고 칠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일단 거울이라고 예를 들고, 거울이면은 반사면이 매끈하니 거칠거칠하니 매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매끈한지는 지금 조금 밑에 정반사 남반사 얘기를 할 때 또 해줄게요. 자, 이렇게 평평한 면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슉 하고 딱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사실 빛을 이렇게 한 줄로 그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 갈래로 들어오는 빛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평행한 광선들이 들어온다라고. 오씨, 잘 그렸는데. 자, 평행한 광선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잖아. 들어온 첫 번째 광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요 면이랑 이 선이랑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면은 이 선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불렀죠? 그래요, 법선이라고 불러요. 법선. 이건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법선이고, 그 다음에 이건 반사면이 되겠죠. 반사면이랑 법선이 90도를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요 광선이랑 얘랑 이루는 각,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입사각. 입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 빛이 들어오는 각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입사각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는 각이야 라는 것까지는 다 기억을 해. 다 기억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각인지 아니면 이 각인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문제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줄 게 뭐냐면은, 들어오는 얘를 뭐라 그래? 입사광선이랑 법선 사이의 각, 요 각이 바로 입사각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아니야, 밑에 거 아니고 위에 거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한다고? 입사각이랑 거기 보면 반사각이랑 같게 그렇게 반사가 일어난다 라는 거죠. 기껏 열심히 설명해놓고 좀 각이 크기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자, 요 각의 크기가 바로 반사각이라고 부르게 되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크기가 같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건 크기가 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였다. 그럼 여기도 30도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입사각의 위치가 법선이랑 이루는 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사각하고 입사각도, 반사각도 이제 법선이랑 이제 반사광선, 이제 반사돼서 나가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부르는데,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반사각이다라는 그 용어 좀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럼 보면 19페이지 제일 위쪽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 뭐 입사광선이 딱 들어와서
법선이랑 이루는 각 자체를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해놨고, 또 법선이랑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그러고 나서 밑에 박스에 박스가 중요해요. 어디 보고 있니?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다. 같은 게 뭐가 같다고? 크기가 같다. 30도면 30도, 40도면 40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빛을 굉장히 이렇게 비스듬하게 쏘면, 비스듬하게 쏴서 뭐 입사각이 80도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반사각도 80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거울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거울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이 세상에는 내 얼굴을 보여주는 물체와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물체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거울 같은 거에는 앞에 가면은 이제 보이잖아. 근데 꼭 거울만 되느냐? 그건 아니야. 매끈한 금속면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녹슬기 전에 뭐 스테인레스 정도라고 생각해 볼까? 그런 거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거울만큼 완전하게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꽤 내 얼굴이 보여. 그치? 저기 뒤에 있는 저런 판, 전기 배전판, 저런 거 앞에 가도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뭔가 내 얼굴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찌그러지고 흐릿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물체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얼굴을 비춰도 전혀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 사실 더 많긴 하지. 책 같은 데다가 내 얼굴을 비춰봐요. 세상에 책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앞에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이 물체를 비춰주는 물체가 있고 비춰주지 못하는 물체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정반사, 난반사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일단 이름만 들어봐도 정반사는 반사 앞에 정자가 붙었고 난반사는 반사 앞에 난자가 붙었으니까 뭔가 그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정자는 무슨 정자일까? 그래요, 바를 정자. 바르게 반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반사의 법칙 요거 하나밖에 안 배워놓고 바르게는 뭐고, 잘못 그러면 나는 뭘까? 나는 그래요. 어려울 난이랑 어지러울 난자랑 같은 건데 어지럽게 반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뭐야, 바르게 반사되고 어지럽게 반사돼? 그거는 사실 빛의 문제가 아니야. 빛은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반사 법칙을 따르도록 반사가 되는 게 빛인데, 빛은 죄가 없어요. 빛은 죄가 없는데 뭐가 죄가 있느냐면 반사되는 물체의 표면이 문제가 된 거야. 표면 똑같아요. 거기 보면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다라는 거는 정반사에서도 성립하고, 그렇지? 그 그림을 보면 난반사에서도 들어온 빛의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다라는 거는 성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표면이 정반사는 매끈하고 난반사는 울퉁불퉁하더라. 울퉁불퉁해가지고 애가 똑같이 평행광선이 막 들어오더라도 반사가 돼서 그 다음에 나가는 쪽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상이 하나로 맺히지가 않아요. 맺히지가 않고, 여기 보면 면이 매끈하다 그러면 평행하게 들어온 빛들은 다시 나갈 때도 평행하게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들어왔던 순서대로 나가서 모양을, 그림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반사라고 하는 거는 매끄러운 면. 잠깐만 있어봐. 쌤, 그러면은 여기 책상면 매끄러운데요. 이거 왜 안 돼요? 이 정도 매끄러워가지고 안 돼요. 이 정도 매끄러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확대를 해봤을 때도 매끈하게 그런 표면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주로 이제 정반사가 일어나려면 거울 아니면은 뭐 철판 뭐 그런 것들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이제 정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방에서요 불 다 꺼놓고 네. 앞에 책상 전등만 딱 켜놓고 완전 밝게 최대로 켜놓고 종이에다가 손을 올리면 약간의 살색이 보여요. 알겠어요. 그래요. 훌륭해요. 하지만 너 이 손가락에 지문은 보이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 코팅된 종이 같은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종이 말고 왜 광고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광택도 나고 좀 뻣뻣하고 그런,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뭐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이면 네가 말한 대로 약간 이렇게 정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정반사도 얘가 면이 얼마나 매끈하냐에 따라서 진짜 거울처럼 완전히 보여주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약간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가 있고 한데, 그거의 차이는 뭐라고? 면이 얼마나 매끈하냐, 그 정도의 차이다.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더 깨끗한 모양으로 반사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거울은 주성분이 뭘까요? 네? 은박지. 수온을 발라요? 갑자기 수온을 왜 바르죠? 헐떼기하고 그렇죠. 투명한 유리에다가 뒤에다가 은박지 말한 대로 얇은 금속, 얇은 금속을 발라요. 발라가지고 그 유리 표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끈하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뒤쪽에서 사실은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유리 자체가 반사를 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유리창이 딱 거울이 돼야 되지 않겠니? 물론 유리창을 봐도 밤 같은 때는 어때? 밤에는 안쪽에 모습이 이렇게 막 비치기도 해요. 그치? 지금이야 뭐 바깥이 더 밝으니까 바깥의 모양이 보이는데 밤이 돼서 바깥이 깜깜하다. 그러면 여기 안에 불 켜놓고 보면 오히려 안의 모습이 이렇게 다 비치지. 그게 구PD 왔구만. 이 친구 안 올 줄 알았더니 왔어요. 자, 이쪽에 앉으면 되겠어요. 하이. 근데요. 응, 그래요. 대통령? 대통령? 갑자기? 대통령 경호처나 유명차 같은 경우는 아, 차? 깜짝이야. 대통령부터 얘기하길래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어요. 그래요. 자동차인데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원래가 뭐예요? 책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러냐면 전반사라는 걸 전반사라는 게 나오나? 전반사라는 게 있거든. 그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는 그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느 정도보다 더 커지게 되면 애가 바깥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계속 전체가 다 반사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유리가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두 개가 다른 거야. 서로 다른 유리를 붙여놔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봐봐. 얘들아, 음료수도 하나씩 먹고 그러려구나. 구PD 그대에게 프린트를 해주겠어. 요거를 복사하면 되겠구려. 확 그냥 왜 안 가져오고 그럼. 마이크 켰어요. 그래요. 마이크 켰으면 어때? 서울 쓰니까가 다 먹어가지고 있는데. 응? 서울 쓰는 사탕이 있는데 이거 배째까요? 알아서 하세요. 왜 저한테? 자, 그래요. 계속해서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정반사가 일어나는 물체, 그러면 거울이라든지 잔잔한 수면이라든지 매끈한 금속 표면 이런 거에서는 정반사가 일어나고, 즉 내 얼굴이 보이면 정반사, 내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난반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난반사는 거친 면에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결국 상이 맺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이 뭐냐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친 면에서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한다. 예를 들어서 달 표면, 종이, 거친 수면, 스크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가 되는 거죠. 대신에 난반사가 뭐 꼭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야. 정반사는 좋고 난반사는 나쁘다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정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울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난반사는 어떻게 우리 생활에 활용이 될까? 사실 이 친구를 여기서 봐도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보인다. 그리고 뒤에서 봐도 보인다. 이거는 난반사 덕분에 그렇게 되는 것이야. 정반사면 사실은 아까 그 뭐 레이저 포인터 딱 가가지고 불빛이 한 곳에만 찍힌다 그랬잖아. 근데 정반사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보이겠지. 그런데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물체를 어느 위치에서나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반사는 반대로 물체를 특정한 방향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고, 대신에 공통점은 뭐라고? 이거 반사 법칙은 정반사든 난반사든 둘 다 언제나 반사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요. 알겠죠? 위치를 봐. 입사각이 이거고 반사각이 이쪽이에요. 요 아래 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이게 90도에서 입사각을 뺀 게 요만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크기랑 요 아래 크기도 같아지긴 해요. 그치?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으면 아래쪽에 있는 각들 크기도 같겠지. 90도에서 뺀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거울에 의한 빛의 반사. 자, 우리 집에 있는 웬만한 거울들은 다 무슨 거울이에요? 그 세 가지 중에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중에 뭘까요? 보통은 평면 거울을 많이 써.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빛의 반사가 거울이 이렇게 면이 있다고 하면 빛이 이렇게 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90도로 들어왔다 치면은 여기서 딴 데로 보낼 이유가 없지. 바로 법선 방향으로 들어왔던 대로 그대로 바깥으로 반사를 시켜준다는 거죠. 반사를 시켜주게 되면 나와 정확하게 똑같이 뽀샵 처리 안 한 그런 얼굴이 딱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평면 거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본 적 있니? 뭐 전신 거울 같은 거 보다 보면, 전신 거울 보다 보면 내가 마치 저 거울 속에 거울이랑 내가 떨어져 있는 것만큼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건? 나무인가?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거울 속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치? 정확하게 그 거리가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리가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게 요 안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안에 그 거울이랑 나랑 실제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거울 속에도 맺힌 나는 요 거리가 똑같도록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집에 가서 전신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봐요. 나를 비춰보면 거울 속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 그 거리가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 발짝 더 물러서면 쟤도 한 발짝 더 물러서지.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게 왜 그렇겠냐? 이 거울 속에 거울면이고 이쪽이 거울 속, 이쪽이 바깥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평행 거울에선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평행하게 나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랑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 얘를 상이라고 해요.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도라에몽을 앉혀놨네. 실물과 같은 크기의 바로선상. 바로선상, 이건 뭔 소리냐? 여기 보면 거울을 보다 보면 거울 속에 있는 제가 머리를 땅에다가 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머리가 위로, 발이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바로선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바로선상의 반대는 뭘까? 유선. 바로선상. 바로 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서겠어? 거꾸로선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는 거울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놔뒀는데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그 옆에 보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에서 보기는 어렵지만 뭐 과학관 같은 데 가면 볼록 거울이라든지 오목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볼로 볼. 그래요. 그 얘기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쪽에서 오는 차랑 이쪽에서 오는 차랑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이쪽에다가 거울을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그게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이고,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슬쩍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구석탱이에다 이렇게 거울을 천장에 달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 거울도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천천히 봐봐. 평면 거울은 아니야. 확실히 평면 거울은 아니고 볼록 거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볼록 거울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아니에요. 이 옆에 그릴게요. 자, 볼록 거울. 볼록하다는 건 면이 볼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볼록하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람을 세워서, 자, 요 머리 꼭대기에서 빛이 평행하게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요 면 자체에서는,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면은 반사광선은 어디로 가겠어요? 반사광선은 요게 90도인 선이 이쯤 될 거니까 요거보다도 더 바깥쪽으로 해서 왜 이렇게 애가 똑바로 가지를 못하죠? 자가 필요해.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일로 들어왔던 빛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중간으로 왔던 애는 얘가 90도가 여기서는 똑바로니까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발 쪽에서 평행하게 들어온 애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마치 여기 안쪽으로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이 꺾었다. 에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요거를 그대로 연장한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연장해서 거기다 그림도 그려놔요. 뭐냐면 어떻게 그림 되겠어? 이쪽으로 나가는 거에 똑바로 연장하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들어온 건 그대로 연장하고, 아래로 이렇게 반사되는 거는 안쪽으로 직선으로 연장을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니? 자, 이제 펜을 들어보게나. 이 친구 두 손 놓고 감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펜을 들어가지고, 근데 펜은 없나? 그래요. 펜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리면 여기에 뭐가 보이죠? 여기 뭐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초점이라 그래. 초점이라고 하고, 초점에서 빛이 나와서 물체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보인다. 뭐냐면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볼록 거울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끼리 오는 교차로라든지 아니면은 편의점에 달아놓은 거울이라든지 뭐냐면 거울 크기에 비해서 더 훨씬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으면 좋은 거란 말이지. 거울의 크기를 무한정 크게 키울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볼록 거울을 사용을 하면 실제로 그 거울 속에 보이는 상보다 실제 물체는 더 크지만 어쨌든 거울 속에 맺히는 상은 조금 더 작은 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선상, 머리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용해 보면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거울, 그래요. 자동차도 왼쪽 거울이랑 오른쪽 거울이 좀 달라.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본 적은 없을 거야 아마. 그렇지? 왼쪽 해봤어? 그래요. 왼쪽 거울이랑 오른쪽 거울이 달라요. 그러면 왼쪽 거울은 뭘까요? 왼쪽 거울은 평면 거울을 써도 돼요. 왼쪽 거울은 평면 거울을 써도 되는데, 왜냐면 운전자가 왼쪽에 앉잖아. 왼쪽에 앉기 때문에 해서 바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거울은 멀리 있잖아. 멀리 있다 보니까 그냥 평면 거울을 달아놓으면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 약간 볼록 거울을 달아놓게 되는 거죠. 시야를 좀 더 넓히려고.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은 사실 왼쪽 거울로 보나 오른쪽 거울로 보나 볼 수 있는 범위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게 오른쪽에다가 볼록 거울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분길의 반사경, 아까 얘기했던 차가 오는 갈림길 같은 데서, 구석탱이 골목길 같은데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감시용 거울, 이게 아까 얘기했던 편의점에 달려있는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왜? 거울 크기에 비해서 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거 거울 하나만 싹 보면은 전체가 다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볼록 거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면이 반대로 오목하게 생겼어요. 오목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꺾일 거예요. 애가 이쪽 면으로 하니까. 거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돼. 어떻게 그리냐면 요 점에서의 딱 평면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들어온 대로 나가고, 여기가 이쪽 요 사이에 법선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그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들어온 빛이 이번엔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보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똑바로 들어갔던 애는 똑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들어왔던 애는 이쪽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무슨 일이 있다. 요게 초점이라는 게 하나 생긴다. 왜? 세 갈래 빛. 지금 여기는 세 갈래만 그려놨지만 사실은 빛이 뭐 이렇게 숫자 세 가지고 들어오겠어? 엄청나게 많겠지. 엄청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한 점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점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포커스라 그래. 포커스라는 말 들어봤지? 뭐 할 때? 보통 뭐 촬영 같은 거 할 때 초점이 안 맞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진이 뭐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초점이 안 맞았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초점이 이 초점이야. 만나는 점, 그걸 초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조금 독특한 게,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 물체가 초점보다 가까이 있다면, 그러니까 거울면이랑 충분히 가까이 있다면
무슨 모양이 생기게 되냐면 거기 도라에몽 같은 거 보게 되면 가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실물보다 더 크게 보여. 더 크게 보여서 뚱뚱하고 크고 이렇게 보이게 돼요. 키도 크고 뚱뚱하고 옆으로도 크고 그렇게 확대된 상이 보이고 게다가 똑바로 서 있는 상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멀리 가잖아. 멀리 가게 되면 초점을 지나면 항상 상이 거꾸로 뒤집혀.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아래로 가고 발이 위로 가는 초점이 지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점보다 뒤쪽에 물체가 있었다? 그러면 초점을 지나서 눈이 있으니까 그 눈에 들어오는 상은 거꾸로 된 상이 된다는 것이죠. 초점보다 가까이 있으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됐어? 빛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이 커지고 마는데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지는 않는데 초점을 지나서 사람이 서 있게 되면은 그러면 보세요. 머리로 들어온 빛이 초점을 지나요. 어디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발에서부터 나온 빛이 발 쪽에서부터 나온 빛이 초점을 지나면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발이 위로 가 있고 머리가 아래로 가 있는 그런 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초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선 상이 보이게 된다. 언제? 멀리 있을 때. 이 실제로 실험해보면 대땅 재밌는데 그러면 갑자기 드는 의문 뭐야? 초점 근처에 있으면은 똑바로 보이다가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갑자기 거울 속에 있는 애가 거꾸로 된다고요? 그게 요 사이 즈음이 되면은 물체가 상이 똑바로 안 맺혀. 그러니까 초점 근처에 딱 서 있잖아? 그러면 상이 흐릿하게 보여. 점점 상이 커지다가 흐릿하게 되다가 초점 근처에서는 완전히 상이 뿌옇게 돼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가 그게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또렷한 대신에 거꾸로 선 상이 맺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점 부근에 있게 되면은 상이 제대로 맺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뭐 초점이 안 맞았네, 뭐 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자료 해석 비법에 평면 거울에 의해 상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보기 하면은 평면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은 거울면을 중심으로 대칭인 곳에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체를 여기다가 둬요. 물체를 여기다 두고 거울이 이쪽에다가 요런 식으로 거울이 있다고 하면은 지훈이가 보기에는 마치 물체가 이 거울 속에 똑같은 거리만큼 더간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거울의 방 이런 거 들어가 본 적 있니? 뭐 궁전 같은 데 가면은 거울의 방 뭐 이런 거 만들어 놨다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런 걸 만들었냐면은 이 왕족이 늘 암살의 위험에 시달려요. 암살의 위험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울의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여러 개가 보이잖아. 그치? 어디 있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 거울이 막 사방에 다 붙어 있으면은 그 모습이 너무 여러 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누구 이렇게 뒤에서 찔렀는데 거울이네 이렇게 되는 그걸 노렸다고 해요. 뭐 암살자가 다 바본가? 뭐 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사실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방금 그 얘기를 한 거야.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찌르려고 다가오면 여기에 실제로 사람은 있는 건데 여기를 찌르는 게 아니라 이 거울을 찌르려고 덤벼든다는 거죠.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되고 반사광선의 연장선을 이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뭔 얘기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그 빛을 보게 되니까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라는 그걸 차근히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 물체와 크기가 같고 좌우가 바뀐 상이 거울 뒤쪽에 생긴다. 좌우가 바뀐다고요? 그래요. 거울 속에 있는 애도 오른팔이랑 왼팔이 있어. 그치? 나한테도 오른팔이랑 왼팔이 있고. 그래서 오른팔을 들면 거울 속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왼팔을 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뭐 실험 다 해봤을 테니까. 그치? 거울이 한번 매일 보는 거 아니겠어? 세훈? 아니야? 매일 보는 건 아니야? 알았어요. 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자. 뭐냐면 자, 거울의 초점까지는 됐고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의 최소 크기.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죠. 뭐냐면 혹시나 이 거울이 그 요만한 손거울 같은 거 본 적 있지?
뭐 보통 이제 그 여성용 그 컴팩트 이렇게 동그란 거 뭐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거울 붙어 있잖아. 그런 거는 거울이 진짜 조그만해. 진짜 조그만하다 보니까 요거 안에 보면은 내 얼굴 전체가 물론 내 얼굴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얼굴이 전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지 내 전신 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일 수 있겠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해봤다 이거지.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야. 자신 키의 절반 크기인 거울로 전신을 볼 수 있다. 정확하게 절반. 정확하게 절반. 왜? 머리로 나온 빛, 아니, 발끝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올 정도면은 그게 바로 내가 전신이 다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발끝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치? 그 정도기 때문에 얘가 반사 법칙에 의해서 딱 이 절반, 내 크기의 절반 쪽에 되는 부분에 법선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부터 발끝에서부터 나온 빛이 정확하게 내 눈에 들어오려면 키에 적어도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거울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 절반 정도는 딱 절반 아니고 사실은 눈에서부터 발까지 거리에 딱 절반이야. 왜? 내 눈이 머리 꼭대기 달려 있는 건 아니고 눈에 여기 달려 있잖아. 그래서 눈에서부터 발끝까지 요 높이의 절반만큼의 절반 이상의 크기인 거울이 있으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평면 거울은요. 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초점이요. 무한대의 위치에 있어요. 무한대의 위치에. 빛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빛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오목 거울은 아까 여기 초점이 있다 그랬고 볼록 거울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걸까? 여기에 초점이야. 볼록 거울은 빛이 모이는 곳, 그곳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면 거울은 그러니까 초점이 있다 없다. 무한대 있긴 있는데 무한대의 거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긴 정확해요. 알겠죠? 자, 그래요. 그렇고 쭉쭉쭉.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은 내 몸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때 머리끝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은 A점에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머리부터 눈 사이에 거기에도 또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A라고 해서 조그맣게 잘라놓은 거야. 그 그림에. 눈부터 머리 꼭대기 사이. 그 다음에 발끝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은 B점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따라서 전신을 보는데 필요한 부분은 A, B 사이의 길이이며 이 길이는 자신 키의 절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정확하게는 눈부터 발끝까지 사이의 거리의 절반. 그 정도 사이즈 이상이 되면 돼요. 눈도 반사해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눈은 이제 볼록이에요? 우리 눈이 거울이에요? 아니 그냥 볼록 그려져 있어요? 어? 눈이 동그랗게 생겼냐고? 그래요. 눈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니 그거 말고. 안구도 공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요. 저희 눈이요 이제 눈 앞에서 들어간 것을 반사해서 내보내서 아예 어쨌든 뭔 소리지? 반사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면 볼 수 있죠. 계속 얘기해봐. 아 근데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알겠어요. 끝나고 말해볼게요. 알겠어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있잖아.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지. 빛이 들어오는데 보면 눈을 크게 떠봐. 소진아. 눈을 떠봐. 눈을 뜨면 뭐가 있냐면은 바깥쪽에 눈동자라고 그래서 동그란 게 눈동자라고 얘기를 하잖니? 근데 눈동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까만색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고 어떤 사람은 갈색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실 정확하게 그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은 홍채라고 불러가지고 그 부분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아니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간에 보면 조그맣게 까맣게 동그란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걸 동공이라고 불러. 동공이라고 부르는데 동공을 통해서만 빛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밝은 햇빛 밑에 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동공이 조그만해지고 비교적 어두운 거, 어두컴컴한 곳에 가게 되면은 동공이 조금 더 이렇게 쭉 커져. 그래서 그 부분은 인종, 사람에 상관없이 동공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완전 새까만 색이야. 무조건. 아무리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든 녹색 눈을 가진 사람이든 동공은 무조건 까만색이야. 당연히 그들도 까만색이고 나도 까만색이고 심지어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동물들도 눈이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동공 부분은 다 까매. 왜 까만색일까요? 왜 까만색이냐 하면요. 거기서 빛이 반사돼서 나온다 라고 하면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아요. 제대로 맺히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안구에 이렇게 안구도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쪽 바깥에 이렇게 해서 뭐 렌즈 비슷한 거 하나 있다라고 뭐 그런 거 어디 과학책 같은 데서 본 적 있지?
해가지고 여기 수정체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빛이 굴절이 돼요. 얘가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굴절이 돼서 이쪽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거를 망막이라고 부른다. 망막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을 것이야. 그치? 망막에 상이 맺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생각하기에 저기에 뭐가 있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 안쪽에 싸고 있는 부분에 맥락막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맥락막이 새카만색이야. 색소를 가지고 있어. 새카만 색으로. 그래서 맥락막에 얘가 까만색으로 다시 들어온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줘요. 반사가 되면 요 안에서 다시 반사가 되고 하면은 이 세상에 저기 있는 청소기가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수십 개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새까맣게 안쪽을 실제로 색소가 들어있어서 칠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망막보다 하나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에 맥락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막도 있다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우게 돼요.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여튼 렌즈가 2학년 때구나. 우리 눈앞에 이 수정체에 렌즈가 들어있는 거야. 렌즈가 들어있고 이게 볼록해졌다가 좀 덜 볼록해졌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야. 초점을 맞춰서 가까운 물체를 볼 때랑 멀리 있는 거 볼 때랑 초점이 서로 다르게 돼요. 초점이 달라야지 상이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게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그 역할을 해주게 돼요. 방금 얘기한 렌즈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게 될 것인데 아직 쉴 시간은 안 됐어. 쉴 시간은 안 됐고 2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방금 얘기한 반사라는 녀석 그리고 거울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보도록 하자고요. 빛의 반사. 다음 그림은 빛이 평면 거울에서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른쪽 그림 같이 빛이 거울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빛의 반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빛의 반사. 그 다음에 각 A와 각 B는 각각 뭐라고 부르는지 써보시라네요. A는 뭐예요? 입사각이죠. 그렇죠. 입사광선이랑 법선이 이루는 각도. 그렇죠. 그게 바로 입사각. 여기 있어요. 입사각. 이거 적어주시고 펜 없냐? 진짜 레알? 네.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B는 뭘까? 그렇죠. 반사각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에 빛이 평면 거울에서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 각의 크기를 쓰시오. 자, 또 그렇지.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입사각이랑 같아야 되니까 30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몇 도? 또 그래요. 세 번째 거는 40도. 미안. 왜? 어떻게 알았어? 법선이라는 것 자체가 90도를 이루는 선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이 50도였다 그러면 당연히 입사각은 40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입사각이 40도니까 반사각도 40도다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심지어 이렇게 각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근데 되게 웃기게 입사각이라 그래놓고 그 3번 같은 문제에서 입사각 그래놓고 50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뭐 요게 입사각인지 요게 입사각인지 그거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자, 3번 정반사에 대한 설명에는 정, 난반사에 대해서는 난이라고 하라. 반사 법칙이 성립한다. 정남. 그렇지. 정반사도 난반사도 둘 다 반사 법칙은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괄호 안에 꼭 쓰려고 하지 마, 유선아. 괜찮아. 그 문장 바로 옆에다가 정인지 난인지 쓰면 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거. 흰 종이와 같이 거친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거친 면은 무슨 반사? 난반사. 그렇죠? 흰 종이 그러면 왠지 매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매끈하지 않아요. 거울과 같이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정반사, 정이죠. 그 다음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므로 반사면의 물체를 비춰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반사야 난반사야? 난반사에 대한 얘기죠.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만 반사되므로 물체를 특정 방향에서만 볼 수 있다. 정반사. 그렇죠. 이게 정반사의 특징이에요. 대신에 그 특정 물체를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되겠지. 볼 수 있다면. 자, 4번. 거울이라고 쓰여진 카드를 평면 거울에 비추어 볼 때 거울 속에 생긴 상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아니에요. 2번. 아까 얘기했잖아. 좌우가 바뀐다니까?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 야, 4번 같은 건 나올 수가 없어. 생각해봐. 갑자기 거자만 뒤집어지고 울자는 그대로 말이 되냐? 그래요. 3번 같이 좌우가 바뀐다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평면 거울은 어떤 상이 생길까요? 라고 했는데 보자. 평면 거울은 실물과 크기가 크겠니 작겠니? 평면 거울은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평면 거울은 리을로 연결을 해주면 될 거예요. 실물과 크기가 같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라고. 그래요. 욕실에 있는 거울은 평면 거울. 근데 얘들아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해보았니? 네. 뭐 아마도 해봤겠지.
해보게 되면 가끔씩 조금 이제 좀 고급 호텔에 가게 되면 화장실에 세면대 옆에 이렇게 거울이 동그란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당겼다가 다시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막 팔로 해가지고 그런 거 본 적 있니? 조그마한 거울이 세면대 옆에 이렇게 그냥 평면 거울 말고 평면 거울은 당연히 있고 평면 거울 말고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거울 있는 거 본 적 있니? 예. 그런 거울은 사실 평면 거울 아니야. 평면 거울이면 뭐 하려고 거기다 하나 더 놨겠어. 그 거울은 평면 거울이 아니라 상을 확대를 시켜주는 확대를 시켜준다? 확대를 시켜주면 어떤 거울?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이 거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중간 부분이 사실 살짝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써먹으라고 거기다 갖다 놨느냐, 가까이다 갖다 대고 얼굴을 크게 확대시켜서 화장할 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그런 오목 거울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 자, 그러면 오목 거울은 얘가 두 개를 선택해야 돼. 그렇지, 두 개를 선택해야 돼. 아, 훌륭해요.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억, 일단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그건 언제? 초점보다 더 가까운 쪽에 물체가 있을 때는 기억처럼 생길 것이고, 초점보다 물체가 더 멀리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디귿처럼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볼록 거울은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이거 조금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니? 평면 거울이야 뭐 당연히 크기 같고 뭐 똑바로 된 상이 생긴다는 거 상식인데 나머지 두 개 조금 헷갈리잖아. 그런데 요거 하나만, 거울 하나만 잘 기억을 해놓으면 이어서 이제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렌즈는 거울하고 정확하게 반대야. 무슨 얘기냐면 볼록 거울에서 생기는 게 지금 어떤 상이 생긴다고 그랬어?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볼록 거울에 반대되는 렌즈라 하면 오목 렌즈를 얘기하는 거지. 오목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상이 바로 실물보다 작고 똑바로 된 그런 상이 보인다는 것이야. 그리고 볼록 렌즈라고 하는 것은 오목 거울이랑 똑같이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돼서 크게 보이다가 초점보다 더 멀리 가게 되면 작고 거꾸로 된 상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로스로 하면 되니까 거울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면 렌즈도 거저 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미 다 기억했나? 이 친구 2번 수업 들었거든. 학기 중에 사실 요거 빛의 반사와 굴절 파트를 과학 수업을 한번 했었어. 그대가 들어오기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그러니까 지윤이랑 세훈이는 들어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펜도 안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펜은 다른 잠바에 놔뒀어요. 알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얘들아, 저기다가 저거 갖다 놨어, 행거. 그래서 혹시 외투를 입고 오면 쓰라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겨울 다 지났는데 이제 행거를 갖다 놨어요. 여름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막 바람 이게 아니에요. 여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초여름. 봄잠바는 그냥 입고 앉아 있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자, 뭔 소리예요? 자, 각 거울의 특징을 선으로 연결하시고 6번. 평면 거울은 빛을 한 곳에 모으는 건 아닌 것 같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울에서 물체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 디귿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평면 거울.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 어때? 아까 키워. 이거 잘 기억해봐. 오목 거울. 모은다. 오목 거울은 초점이 앞쪽에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똑바로 된 녀석이 들어오게 되면 요 점에 들어왔던 태양빛이 다 모인다는 뜻이야. 모이게 돼서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채화, 그러니까 성화 같은 거 불 붙이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오목 거울로 이렇게 생긴 거 중심부에다 딱 갖다 대면 거기에 태양빛이 모여가 뜨거워져가지고 불이 훅 붙어요. 그래서 돋보기 가지고 하잖아. 근데 그건 렌즈잖아. 거울이 되면은 반대인 오목 거울로 빛을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거울이랑 렌즈는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이제 빛을 이제 쏘잖아요. 쏴요. 어쨌든 쏘면 오목 거울 때문에 초점에 맞춰지잖아요. 빛이 한 곳으로 모이지. 모여지잖아요. 그럼 그것만 더 밝아요? 그럼요. 더 밝을 뿐만 아니라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야. 더 밝아요. 실제로 그 지점은 더 밝아지고 그리고 더 뜨거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록 거울은 특징이 뭐?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오른쪽 거울에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거울이 이용된 예이다. 평면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중 어떤 거울을 이용한 것인지 각각 쓰시오. 손거울은 무슨 거울 써요? 거울. 그래요. 손거울은 평면 거울 쓰죠. 볼록 아니에요? 볼록 아니에요. 갑자기? 볼록 거울?
볼록 거울 쓰면 얼굴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텐데. 상이 약간 찌그러져서 퍼져. 좁으니까. 조그맣게 보일 거야 얼굴이. 그렇게 되면. 다음에 등대이 탐조등. 오목 거울. 어떻게 알았어? 넓게 한 곳에 모아야 되니까. 그거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전구를 갖다 놔요. 초점에다 전구를 갖다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퍼져나갈 거잖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직선으로 쫙 나가게 되는 것이야. 이게 뭐냐면 그 불을 이렇게 동그란 전구가 있다고 치고 딱 켜놓으면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지. 근데 그 주변을 이렇게 해서 오목거울로 둘러싸게 되면 그 빛이 직선으로 모여서 초점에서부터 다시 평행하게 똑바로 앞으로 나가게 돼서 서치라이트라든지 등대의 탐조등이라든지 이런 거 직선으로 빛을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 그 자동차 전조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 오목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왜 자동차 탐조등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생겼니? 탐조등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다. 헤드라이트.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런 거 보면 뒤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감싸고 있어요. 전구를. 그래서 앞으로 빛을 직진해서 쏴줄 수 있다는 거죠. 반사돼서. 다음에 3번 잔망경. 잔망경이 뭐냐? 그래, 평면 거울 사용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쓱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잔망경 만들기 이런 거 해보지 않았니 혹시? 네. 그런 거 할 때는 거울이 평면 거울을 갖다 붙이죠. 특별히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야. 그래서 빛이 탁탁탁 꺾이고 올라가서 또 꺾이고 해가지고 보이는 거죠. 두 번 꺾여서. 그다음에 4번 상점의 감시용 거울. 요거는 그렇죠, 볼록 거울. 그래야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으니까. 5번에 태양열 조리기. 오목 거울. 이런 게 있대요. 세상에 나도 몰랐는데 태양열 조리기가 있어가지고 야외에 캠핑 가가지고 딱 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고기를 얹어놓으면 고기가 익는다는 거야. 아, 그거 해봤어요. 어느 세월에 익는 건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거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태양빛을 모으면 그 빛이 되게 강해. 되게 강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지, 한 곳만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고기를 그 초점에다 바로 놓는 게 아니고 그 초점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금속판을 놓는 거지. 금속판을 놓으면 금속판에 빛이 모여가지고 금속의 전도에 의해서 금속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요리를 한다. 뭐 이런 그런 원리지. 원리는 잘 안 써. 야, 브루스타 쓰지 뭐하러 태양열 조리기를. 어쨌든 자, 그런 게 있다. 6번 거울. 그래요.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거울이니까 운전자한테서 머니까 그 부분에 볼록 거울을 달아놓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라고? 빛의 반사랑 거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다음 시간이 아니라 좀 쉬었다가 빛의 굴절, 꺾이는 거야. 우리 뭐 갑자기 물속에 다리 넣어놓으면 다리가 꺾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꺾이진 않았지만. 안 해봤음? 해봤지?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다리만 이렇게 집어넣어 봐도 내 다리가 꺾였어. 그래요. 그게 바로 빛의 굴절이고, 굴절을 이용하는 게 렌즈잖니. 그래서 굴절이랑 렌즈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3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죠.
렌즈 이 두 개만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아까는 거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아까는 반사였는데 이번에는 굴절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면이 있어요. 면이 있는데 위쪽은 공기, 그리고 아래쪽은 물인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수면이 될 수도 있겠지. 수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는 공기, 아래쪽은 물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야, 빛이라고 하는 게 빛의 속도 혹시 알고 있니? 빛의 속도? 빛이 나아가는 속도. 1광년? 빛이 나가는 속도로 1년 동안 가면 1광년이 되는 것이고요. 3만 초. 3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해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정도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초 동안에 3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얘기야. 빛이. 장난 아니게 빠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빛이야. 근데 그대가 알고 있는 그 3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잠깐만 있어봐.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미안해. 3만 너무 작아.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말이야, 사실은 진공 속에서 측정을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 거야. 진공 속에서 측정을 하면 그 정도가 나오고, 근데 빛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했을까? 그렇게 빠른 건데. 예상? 막 예상박. 뭔 소리야? 자,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물리 단원을 물리를 선택해서 혹시 배우게 되면 거기에 실험하는 과정이 나와. 되게 힘들었어. 뭐 마이켈슨의 모시기 실험 막 하면서 막 나오는데, 뭐냐면 몇 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거울을 설치를 해요. 몇 킬로미터 바깥에서 빛을 쏘는 거지. 쏴가지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려고 했어. 옛날 사람들도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려고 실험을 했지만, 그때 당시엔 레이저 기술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왔다가 가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0.00001초 이 정도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지를 못했어. 측정을 하지 못해서 실패를 하다가, 좀 측정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나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저기 수 킬로미터 바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래 봐야 0.00001초, 한 10의 마이너스 4승 5승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정도 정밀한 시간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시간 측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빛의 속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건데, 갑자기 빛의 속도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축제했어요? 멀리 거울을 갖다 놓고 빛을 쏴요. 반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요. 근데 거기까지 빛이 그렇게 했다고요. 가요? 당연히 가죠. 왜 안 가요? 빛은- 왜? 공면 때문에 안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것이냐? 아, 그게 아니라 이게 딱 는 뭐?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요. 그 골프공이 치면서 슝 날아가. 골프공? 갑자기 골프공? 골프공을 쳐서 슝 날아갈 때 이거 이제 뭐랄까 속도를 측정하잖아요. 골프공이랑. 그렇지. 그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딱 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속도랑 거리랑 이런 거 다 나와, 한 방에. 계산해서. 그런 걸로는 측정 못해요. 빛의 속도를?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왜? 빛을 반사를 시키지는, 그러니까 그게 측정하는, 지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골프를 하잖아. 골프 해가지고 이게 티샷을 딱 해요. 딱 해가지고 공이 슝 날아가잖아. 그걸 이렇게 딱 보면은 공이 날아가는 속도랑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리랑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측정이 돼가지고, 측정이 된다기보다는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지.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계산의 결과를 막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거 원리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빛을 쏘는 거야. 빛을 쏘는데 그 골프공이 갔다가 다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얘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똑같은 걸로 이제 자동차 과속 감시 카메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빛을 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속도를 보고 이 자동차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뭐 스피드건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반사가 돼서, 그 물체에 반사가 돼서 돌아오는 빛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는 적절치는 않았지. 그거 가지고는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고, 왜? 빛이라는 게 빛을 쏜다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서 스피드건으로 측정할 수가 없고요. 빛의 속도를 왜 얘기를 했느냐? 얘가 아까 얘기했던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전달이 되는 속도가 그 정도인 것이고, 공기라든지, 공기도 이제 진공이 아니잖아.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진공이고, 공기는 뭔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질소부터 시작해서 산소랑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잖아, 지금 여기. 그런 거나 아니면은 물속이나 이런 데서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야.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 정도가 공기 중에서 지나갈 때 하고 물속에서 지나갈 때 하고, 물속을 지나갈 때가 더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둘이 서로 상대적으로 속도 차이가 나는 그 계면에서 사이가 되는 이 부분에서 바로 빛이 직진하다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 빛이 진행되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그 원인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빛의 굴절 보면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나아갈 때 공기에서 물로 또는 꼭 물 아니라 뭐 유리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다른 물질로 나아갈 때 경계 면에서 요 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것을 빛의 굴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들어는 봤을 거야, 그치? 굴절하는 이유는 물질에 따라서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나아가는 속력 자체가 여기 더 빠르고 여기가 더 느리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가 나게 되면 빛이 꺾인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로, 여기는 모래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와요. 올 때는 도로에서는 차가 잘 달리겠죠. 잘 달리고 요 면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하면 이쪽 왼쪽 이쪽에 있는 바퀴는 아직 뭐야? 이제 모래판에 도착을 했고 이쪽에 있는 거는 아직도 도로에 있죠. 그러면 바퀴가 똑같이 돈다고 할 때 이렇게 꺾인다는 거야. 왜? 이쪽 편에 있는 바퀴는 더 빨리 나아가고 싶어 하고 이쪽 편에 있는 건 빨리 못 나가거든. 모래판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똑바로 가려고 해도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거지. 그거랑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똑같이 속도가 빠른 곳, 속도가 느린 곳이라고 하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거죠. 이 경계면에서. 아, 나 이 그림과 화가 나네? 잠깐만 있어봐요. 자, 이 걸레에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옆에다가 잘 그려볼게요. 자, 면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다가 얘가 어떻게 된다고? 꺾이게 되면 더 이렇게 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여기도 법선을 그려줘요. 법선을 그려줘서 요만큼을 아까는 뭐였니? 빛의 반사에서 입사각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사각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입사각은 똑같은데 입사각은 똑같은데 이제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굴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사각이라는 건 똑같아, 용어가. 근데 이쪽 아래에 있는 거 용어가 이제 굴절각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뭐 법선이랑 이루는 각이 그 크기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줘요. 자, 그래서 법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입사광선이랑 법선이랑 이루는 각이 입사각, 그 다음에 굴절광선이랑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들어오는 빛이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누워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워서 들어오게 되면 굴절돼서 나가는 빛도 굴절각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굴절각도 더 커진다. 입사각이 더 커지면 뭐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이해 안 될 거는 없을 것이고 굴절 방향, 이 굴절 방향이 중요한데 굴절 방향 얘기하려고 아까 뭐 자동차, 모래판, 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차가 와요. 차가 오는데 이쪽에 딱 도달했을 때 비스듬하게 들어오잖아.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 차가 왔을 때 이쪽은 이미 속도가 느린 쪽에 모래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퀴가 헛돌면서 천천히 나가. 근데 이쪽 셋째 손가락이 있는 이쪽 편에 있는 바퀴는 아직도 도로 위에 있어. 그래서 빨리 돈다고. 빨리 돌아서 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꺾인다 이거지. 그런 방향으로 꺾인다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해만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진다고. 크기가, 각도의 크기가. 여기가 40도였으면 여기는 뭐 한 20도든 30도든 그런 식으로 꺾인다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이쪽이 속도가 빠르고 이쪽이 속도가 느린 매질일 때, 공기고 물일 때 그런 식으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굴절 방향까지 했고 거기 밑에 박스에 그림을 보면 빛이 공기에서 물로 진행한 경우라고 해서 그 경우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물속에서 다시 공기로 나올 수도 있잖아. 물속에서 다시 공기로 나오게 되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져요, 굴절각이. 그래서 요거는 속도가 느려지면 요 각이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속도가 느리다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 나오는 각도가 더 커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되나? 되나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실제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해봐야지 이해가 되지. 자, 다음에 굴절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비율로 굴절이 되는가 그거를 굴절 비율을 줄여가지고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굴절률.
알겠죠? 두 물질이 경계면서 빛이 꺾이는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굴절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굴절률 이거는 결국 빛의 속력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굴절률은 공기보다 물이 크고 유리가 크고 다이아몬드가 제일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빛이 전달되는 속도는 어디에서 제일 빨라요? 공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으로 점점 느려진다. 쌤 실험할 때 그렇게 진짜 생각하면 많이 돼요. 먹었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 뭐냐면 탄소가 주성분이잖아 다이아몬드가. 연필심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연필심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탄소를 일부러 열과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비슷한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성질은 거의 유사하지, 거의 유사한데 그걸 인조 다이아몬드라 그래. 인조 다이아몬드라 해서 어디다 써먹느냐요? 반지에다가 넣기도 해요. 반지에 넣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랑은 조금 다르긴 해. 색깔 아주 조금 다. 세상에 아무래도 단단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가장 단단. 없어요. 비브라늄, 없어요. 그런 비브라늄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캡틴 아메리카. 아유 그래요.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라 가지고. 다이아몬드예요? 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해요. 검색해봐요. 이거 다이아몬드냐고? 아니 이 친구 내 반지를 보면서 얘기하길래 반지를 탐내는 줄 알았지 순간. 검색해봐요. 이거는 큐빅이에요. 큐빅인데 있잖아.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은 유리 같은 거 자를 때 칼로 잘라가지고 안 잘리잖아. 아, 다이아몬드로 자르면 잘려요. 뚫을 때도 그거 다이아몬드 박 들어가. 아니 뭐 벽 뚫는데 다이아몬드식이나 써야 될까? 벽 뚫는 데는 그냥 철로 된 거 드릴로 해도 뚫려요. 그래요? 그 동그랗게 구멍 이걸로 낼 때. 그래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찍 돌려가지고 무슨 뭐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유리창 이렇게 깨는 거 있잖아. 유리창 이렇게 잘라내는 거 그런 것들도 다이아몬드 칼이야. 칼날 부분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천연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몬드 인공적으로 만든 얼마예요? 다이아몬드를 그런 것도 넣어놨어요. 딱딱해요? 그런 것도 비싸지. 그런 것도 비싸고 딱딱해 당연히.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의문이 생겨요. 잠깐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려면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만드는 거잖아.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면 도대체 뭘로 깎나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로 깎아요.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땐 다이아몬드로 깎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하는 게 비싸네요. 그렇지. 가공하는 거 그게 또 이제 원석보다 오히려 가공된 보석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당연히 더 비싸겠지. 비쌀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당연히 더 비싸요. 자, 3번. 빛의 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신기루나 아지랑이가 보인다. 신기루 같은 거 본 적 있니? 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언제 볼 수 있느냐면 여름 같은데 한여름에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랑 좀 달라. 아지랑이랑은 막 이렇게 공기가 아릉아릉 하는 거 그건 자주 보잖아. 근데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뜩 보게 되면은 마치 저기 멀리 물웅덩이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표면 쪽에 아, 예. 도로 표면 쪽에 물웅덩이 같은 게 보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기루야. 그래서 네, 그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봤다고 막 하잖아요, 신기루로. 네. 근데 그게 아스팔트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물이 있는 것처럼 나무는 보이네. 아니야. 나무 그런 건 없어요. 나무는 없고 나무가 갑자기 왜 보여? 그 뭐냐 그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무인도에 갇혔을 때요 배가 신기루로 보이면요. 어이? 그, 배가 신기루로? 그래. 그러면요 그러니까 섬 반대쪽에 배가 지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구조충이 좋은데요. 갑자기 왜 섬 반대쪽에 배가 지나가는데 그쪽에 보이는 거죠? 뭐냐 실제 있는 게 좀 빛이 굴절해가지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혀서. 아니에요. 사막에서 보이는 신기루라고 하는 녀석은 오아시스처럼 보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저기 멀리에 물이 이렇게 뭉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 도로에서 신기루가 보인다고 해서 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주변에 차가 없는데 차가 어떻게 보이겠어?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뭐 거기에도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섬에 있는데 갑자기 신기루가 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기루가 보인다고 치면, 신기루가 보이면 주변에 배가 있어야 배가 보일 수 있는 거는 맞아. 근데 하필이면 왜 섬 반대편에 있는데 그쪽에 신기루가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고요. 두 번째, 물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와우, 좋죠? 물 바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제대로 보이지. 제대로 크기로 보이는데 물 바깥에서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게 되면 이따만하게 보이는, 실제로 잡아보면 그거보다는 작은, 그렇다고 해서 요만하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물속에 꽂은 빨대가 꺾여 보인다. 뭐 이런 거야 뭐 많이 해봤을 거고. 물에 잠긴 다리,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물에 잠긴 다리는 실제보다 굵고 짧게 보인다 라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죠. 5번에 물속의 동전이 실제보다 떠 보인다. 그래서 동전 건질라고 이렇게 쑥 넣었다가 헛손짓만 하게 되는 그 원인이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손을 딱 뻗어가지고 동전을 잡잖아. 그러면 실제 동전은 한 이쯤에 있어. 이쯤에서. 이게 사실 팔을 이렇게 꺾어서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동전 마술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어린애들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여기 동전이 있잖아. 자, 손 넣어서 잡아봐. 없어, 동전이. 이쪽 안쪽에 있거든, 동전은. 근데 실제로 보이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6번 별이 실제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빛의 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지금부터 할 게 렌즈입니다. 아까는 거울이었죠. 이제는 렌즈니까 렌즈가 뭐가 다르냐, 거울이랑. 거울은 빛을 다 반사를 시켰는데 렌즈는 투과시켜요. 통과시킨다는 거야. 통과시키는데 대신에 이런 렌즈를 뭐라고 부를까? 볼록 렌즈라고 부르죠. 이제 평면 렌즈는 없어요. 평면 렌즈 왜 써? 쓸 이유가 없지. 평면 렌즈 없고 이제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랑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게 돼요. 오목 렌즈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깥쪽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목 렌즈라는 것이죠. 알겠죠? 일단 요 형태를 좀 익혀두고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렌즈는 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니? 돋보기 같은 거. 초등학교 때 뭐 실험 같은 거 하면 돋보기 같은 거 하잖아. 그런 거 보면 진짜로 중간 부분이 두껍지. 바깥쪽보다. 그런 것들이 볼록 렌즈의 예고. 오목 렌즈는 주로 어디 쓰이냐면 안경 같은 데 쓰여요. 안경 보면 제 안경이 생각보다 이 바깥쪽이 되게 두껍지. 네. 보이지? 되게 두껍지. 근데 요 초점 있는 눈동자 바로 앞부분은 렌즈가 되게 얇아. 근데요. 중간 부분은 얇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이야. 그래서 눈이 많이 나쁘게 되면 안경이 바깥쪽 이쪽 끝에 쪽이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져요. 그래가지고 유리 같은 걸로 만들면 끼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코가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끼고 다니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뭐라고? 그요. 제 친구 안경이요. 네. 생긴 거 오목인데요. 보목으로 보목은 뭐야? 볼록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아이씨. 자,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일 거야, 아마도. 근데 그냥 안경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오목 렌즈처럼 생겼다고 네가 표현을 하는 거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약간 좀 어린 나이에 한 5살, 6살 되는 애들이 이렇게 안경 끼고 다니는 거 보면 눈알이 이딴만하게 보이는 안경을 끼고 다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알고 있니? 네. 본 적 있니? 네. 5살, 6살짜리 애들 안경 끼는 거 보면 눈이 막 이만하게 보여, 눈동자가. 그 안경 이렇게 넘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볼록 렌즈인데 그 왜 쓰느냐면은 사시라 해서 양쪽 눈에 초점이 안 맞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어렸을 때 나타나기가 쉬워. 그런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 안경을 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실제로 눈이 나쁘다라고 하면 보통 오목 렌즈 안경을 쓰지. 오목 렌즈 안경은 평생 써요. 평생 쓰는데 볼록 렌즈 안경은 어렸을 때 그렇게 사시 교정하고 나면 이제 그만 써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사시라 그래서 옛날에 사팔뜨기라고 불렀어. 왜냐면 딱 앞에 서 있는데 날 보고 있지 않아. 날 보고 있지 않은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무섭겠니? 네가 막 얘기를 하는데 널 보니까 너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느끼기에. 그게 바로 사시의 아픔이었어요. 왜?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눈동자 돌아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보이는 거야. 신기하죠? 자, 어쨌든 렌즈 얘기하다 왜 글로 갔냐? 자, 렌즈. 볼록 렌즈를 보게 되면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바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볼록 렌즈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빛을 굴절을 시켜요. 굴절을 시키는데 어느 쪽으로 굴절을 시키냐? 안쪽으로 굴절을 시켜요. 안쪽으로 굴절을 시켜가지고 한 점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직진하겠지. 직진해서 각자 갈 길로 이렇게 빛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점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뜨거워져요. 그건 뭐 태양빛 같은 거를 이제 한 점에다가 모으게 되면 진짜 그런 거고. 그래요. 밝아지거나 뜨거워지거나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생길 수 있고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불러요. 거울이든 렌즈든 빛이 모이는 점은 전부 다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일까? 물체가 이렇게 사람이 있었어요. 왜 계속 여기까지 발을 맞추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뭘 하나 더 그려? 나무도 아니고. 미안해요. 자, 관찰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요 바깥에 있는 녀석을 보는 그림이 서로 다르게 보여. 왜 다르게 보이냐면 머리에서 온 빛이 얘가 볼 때는 이쪽까지 왔어요. 여기서 발에서 온 애는 이쪽까지 왔지. 그러니까 실제보다 어떻게 더 왜 그래? 실제보다 크고 똑바로 서 있는 녀석이 뭐야? 머리에 있는 녀석이 위쪽으로 오고 발에서부터 나온 빛이 아래쪽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크기는 조금 더 커. 왜 사람 크기가 달라서 그래? 크기가 크고 대신에 똑바로 서 있는 상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초점 넘어서 지원아 여기 초점 넘어서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서 나온 빛은 초점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가버렸지. 발에서 나온 빛은 초점을 지나서 위로 갔지. 그래서 거꾸로 된 녀석이 보인다는 거야. 발에서 나온 빛이 위로, 머리에서 나온 빛이 아래로 가니까 이 초점을 넘어서 관찰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볼록 렌즈가 있는데 초점보다도 더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렌즈 너머의 세상이 거꾸로 보이게 된다. 위아래가 거꾸로 보이게 되는 이유를 이걸로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 이렇게 뚝 부러지네.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은 빛이 퍼져요. 아이고 빛이 휘네. 빛이 휠 수도 있어요. 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휘어질까요? 쌤이 그림을 아니요, 그거 말고 중력에 의해서 휘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해요. 엄청나게 질량이 큰 물체를 지나가게 되면 빛도 휘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대로 아주 그 부분은 현대 물리학 쪽에 해당하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아주 고급 과정에서 배워요. 지금은 빛은 직진하는 거야. 왜? 지지난 시간에 우리 빛은 직진한다고 기껏 가르쳐 놨더니 또 이제 빛은 휘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빛은 직진하는 거야. 뭐라고라? 끝나고 말이죠. 그래요. 끝나고 얘기할 거 많아서 좋겠어.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 퍼져 나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얘를 연장을 시켜보면 어떨까? 연장을 시키면 또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초점이라는 녀석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얘는 조금 다른 게 아까 볼록 렌즈에서 실제로 빛이 모여서 여기다가 종이를 갖다 대면 뭐 타기도 하고 열도 모이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온 빛이 나온 것처럼 효과를 갖는 것 뿐이지 실제로 빛이 여기서 나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를 허초점이라 그래. 허구의 초점이다 그래서 초점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허초점이라고 부르고 이게 빛이 실제로 모이는 데는 실초점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 볼록 렌즈에는 초점이라는 거 위에 실초점 하나 써주고 실초점 써주고 오목 렌즈에 있는 초점에는 허초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이요. 응? 실초점. 실제 초점이란 뜻이고 허초점. 이거는 허구의 초점이란 뜻이에요. 실제는 초점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초점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후. 자, 상은 어떻게 생기느냐?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서 봤을 때는 크고 확대되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서 있는 상이 보이게 되고 초점보다 멀리서 보게 되면은 작고 그 다음에 거꾸로 축소된 그런 상이 보이게 돼요. 오목 렌즈는 언제나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항상 물체가 조금 더 작게 보이게 돼요. 작게 보이게 되고 항상 똑바로 된 상이 보인다는 거지. 왜? 우리 보통 안경을 끼면 무슨 안경 끼니? 오목 렌즈 안경 끼잖아. 너 오목 렌즈 안경이지. 오목 렌즈 안경을 껴야 물체를 가까이서 본다고 갑자기 애가 위아래가 바뀌어버리면은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러니까 오목 렌즈는 가깝든 멀든 상은 똑바로 서 있는 상이 보인다는 거야. 똑바로 서 있는 상이 보여야 안경을 끼고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을. 안 그러면 안경 못 껴. 그렇게 기억을 해줘도 돼요. 오목 렌즈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어쨌든 축소된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상이 보인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쌤 돋보기 안경은 돋보기는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이에요. 원래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걸로 왜요? 몰라요.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을 때는 항상 왜? 렌즈랑 눈 사이 거리가 일정하잖아. 그 상태에서 상이 막 뒤집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 상이 거꾸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경 벗은 모습을 못 봤겠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멀리? 초점보다 멀리.
초점은 렌즈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가까울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렌즈가 꺾여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 초점의 위치는. 저요? 많이 꺾였어요. 눈이 매우 나빠요. 매우 많이 나빠요. 아니에요. 그냥 유전이에요. 시력도 유전에 의한 소인이 되게 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안구를 한번 그렸었는데 안구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너무 동그랗게 그렸다. 약간 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뭐 눈을 빼서 확인해 본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얘가 수정체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가지고 볼록 렌즈니까 빛이 모이겠죠? 모이면 중간에 이렇게 초점이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망막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초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이 생기는 그런 식인데 그게 그 밑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원시와 근시의 교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꺾이는 정도가 딱 요 망막 정도에서 초점이 생기도록 그렇게 되면 좋아. 그렇게 생기면 상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앞에서 생겼지. 앞에서 생겼기 때문에 상이 흐릿하게 보이게 된다. 요 망막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초점이 앞쪽에서 맺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근시야. 근시라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뭔 소리야.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 그게 근시잖아. 그렇게 돼서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지. 그런 경우에 앞에다가 오목 렌즈를 하나 갖다 놓게 되면은 빛이 퍼져 나가다가 다시 굴절이 돼서 정확하게 요 망막 쪽에 상이 맺히도록 그렇게 교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2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뭐 근시, 원시에 대해서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어쨌든 교정된 상이 어디에 딱 맺힌다고? 초점이 망막에 초점이 맺히도록 그렇게 교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교정되면 나중에 안경 빼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요. 안경이 있으니까 교정이 된 거야. 아 그리고 그 뭐 시력 회복하는 수술도 있잖아. 뭐 라식, 라섹 하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요 앞에 눈앞에 각막이라는 게 있어요. 각막을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딱 떼냈다가 거기다가 수정체를 깎아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렌즈를 삽입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각막을 그대로 얹어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경을 항상 끼고 다니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렌즈 삽입술이라는 것도 있어. 실제로 렌즈를 넣는 거야. 눈에다. 눈동자에 탁. 탁이라고 해서 뭐 딸깍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잘라내고 넣고 다시 이제 각막을 덮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늘 안경을 끼고 다니는 효과 그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 한 다음에는 막 안경 끼고 다녀도 살짝 못 보잖아요. 안경을 안 끼고 다니죠. 왜 안경을 끼고 다니나요? 안경 안 끼려고 수술하는 건데. 근데 그 끼고 하고 나면 라식 라섹 하고 나면요 하루 동안은 못 본다는데. 아유 뭐 그거야 후유증이 좀 있긴 있겠지. 며칠 가겠지. 왜 각막을 잘랐잖아. 그게 다시 붙으려면 며칠 필요해요. 그거 뚝 안 떨어져요? 컨택트 렌즈예요? 그리고 각막은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일부니까 그거 붙여놔요. 붙여놓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회복실에서 붙이나요? 뭘로 붙일까요? 본드. 본드로 붙이지 않아요. 본드로 붙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사실은 생체용으로 본드가 있긴 있어. 생체 조직 같은 거 붙이는 그런 본드가 따로 있거든. 공업용 본드 말고 노란색 돼지 본드 이런 거 말고 순간 접착제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 의료용 본드는 또 따로 있긴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얹어 놓기만 해도 금방 붙어. 각막 같은 경우에 세포 재생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붙어버려요. 잘랐던 부분이. 오늘 못 돼요 하는? 아니 왜 못 떠? 요 각막을 건드리는 거지 이 눈꺼풀을 건드리지 않아요. 눈꺼풀을 건드리지 않고요. 라식, 라섹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안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근데 그거 다 어른이 되고 나서 수술 받아야 돼. 왜냐면 자라면서 자꾸자꾸 눈도 커지잖아. 그렇지? 우리 몸이 커지면 눈알도 커져요. 눈알도 커져가지고 자꾸자꾸 근시였던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이 점점 나빠져. 왜? 안구가 점점 커져서 초점이 더 안 맞아지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걱정을 했어요. 9살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9살 때는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한 0.2, 0.3 이 정도였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쁜 건데?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꼈는데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갈수록 하루가 아니라 한 해 갈수록 눈이 훅훅훅훅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야 이거 나 이러다가 실명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걱정할 즈음 한 17살 때쯤 이후로 키가 안 컸어요. 키가 안 컸는데 그랬더니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더라고. 좋다. 17살 때 키예요? 그래요.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체 성장이 멈추면 눈도 더 이상 많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요.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야 앞을 못 보고 니네들도 못 볼 뻔하지 않았니? 자, 어쨌든 됐어요. 자, 그 정도 설명하고 22페이지에 있는 문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8번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작아진다? 뭔 소리야?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야 되겠지. 그렇지? X예요. 입사각이 같으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굴절각도 같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굴절각이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지. X고요.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빛의 진행 속력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번에 빛의 속력은 물속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려요. 그렇죠. 빛은 경계면에서 가까운 먼 쪽으로 굴절된다. 경계면에서니까 경계면에서 먼 쪽으로 굴절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네요. 거의 크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입사각이 더 크죠. 다음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가 물속에서보다 빠르다. 빛은 경계면에서 가까운 쪽으로 휜다는 거죠. 원래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이쪽에서 들어왔던 그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돼서 나가는 거는 경계면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쪽 방향으로 휜다는 거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10번에 등대의 불빛이 곱게 나아간다. 이거는 굴절이었나요? 반사였나요? 반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X 해주면 되겠고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인다. 굴절의 예죠. 그 다음에 잔잔한 호수의 경치에 비쳐 보인다. 이것도 X. 반사. 그 다음에 물컵 속에 너무 빨대 꺾이는 거 굴절. 어항 속의 물컵이 실제보다 커 보인다. 맞죠. 11번 볼록인지 오목인지 쓰시래.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으면 상이 바로 선 모양으로 크게 보인다. 크게 보인다 라는 데서 볼록이구나. 오목은 절대로 상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보여요? 작게 보여요. 물체가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오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가 렌즈에서 초점보다 훨씬 멀리 있으면 상하 좌우가 바뀐 작은 상이 보인다. 이건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얘기가 됩니다. 12번에 거기에 볼록 렌즈에 빛을 비출 때 볼록 렌즈를 지난 후 빛의 경로를 쓰시오라고 해서 제일 위에 거를 쓴 거잖아. 위에 거를 그린 거고 따라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냐면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는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초점을 반드시 지나도록 그리면 되겠어요. 초점을 지나도록 아래쪽으로. 그래요. 그렇게 진행된다. 다음에 옆에 거는 거울이란다. 렌즈의 중심으로 빛이 들어왔지. 그렇게 되면 얘는 거대로 직선. 그래서 얘가 빛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냥 쭉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직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초점을 통과해서 빛이 들어왔다. 기껏 동그라미 해놓고 이상한 데다가 그리죠. 자, 여기가 초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은 빛이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평행하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초점이라는 녀석이 참 의미가 있어. 뭐냐? 평행하게 들어왔던 애는 꺾이면 초점을 향해서 가게 되고 초점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렌즈를 지나고 나면 평행하게 가게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중요한 거야. 초점을 잘 맞추는 거. 다음 중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하시오. 안경, 렌즈 사용하죠. 잔망경은 거울 사용하지. 돋보기는 렌즈, 카메라도 렌즈, 성화, 채화경은 거울, 손전등의 반사판도 거울 해가지고 1번, 3번, 4번을 골라주면 되겠군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빛의 반사 그리고 빛의 굴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이. 빠잉 빠잉.